유럽 예술과 사상을 첫 시간에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전해주고 싶은 그 몇 가지 미술 감상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미술 감상 방법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첫 수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과 미술은 느낌의 차원에 있는 것이지 삶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주위에 음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음악이 막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도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랑 미술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안 다음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술과 미술은 느낌과 감성과 감정의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차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의 차원에 있는 것은 이성적이고 지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차원은 어떤 차원과 같을까요? 아니면 남자친구를 볼 때 첫눈에 반했습니다. 첫눈에 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여자를 갑자기 사랑하게 된 건가요? 반하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사실은 느낌이 오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느낌과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술과 미술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차원에 있다. 우리말로 한다면 학문과 다르게 멋과 맛의 차원에 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는 어떤 미술 비평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제를 내세웠고, 그리고 그 명제를 내세운 만큼 이 명제는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느낌을 갖다가 풍부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미술은 결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느낀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느낌을 풍부하게 하도록 가져가야지, 감수성을 길러야지, 지식을 기르는 것이 예술을 감상하는 것에 그것이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음악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음악이 굉장히 쉽게 귀에 들어온다. 그러면서 미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술은 어려워. 참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도 사실은 제대로 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해한다, 어렵다, 쉽다,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 문제나 이런 어떠한 우리가 물리학 문제를 풀 때 해당되는 것이지 그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오히려 저 그림 참 좋다. 나에게 무슨 느낌이 온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참 아름답다. 그리고 이 음악을 들으니까 즐겁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술이 위치하는 그런 차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이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미술과 예술은 도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술과 예술은 여러분들 박물관에만 가야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옷을 입었죠?
근데 여러분들 옷을 고를 때 색깔과 패션과 디자인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합니다. 자기의 기호에 따라. 그리고 그 기호에 따라 선택한 그러한 그 옷은 예뻐 보입니다. 자기에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옷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바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옷이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이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미술에 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미술은 전시 미술관에나 가야지나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음악만큼이나 미술을 여러분들 상황에서 이미 향유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미술적 상황에 둘러싸여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지시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세 번째 차원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적 판단. 그러니까 이 옷이 예쁘다라고 합시다. 이 옷의 색깔과 디자인은 참 좋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뭐냐면 그게 왜 예쁠까요? 그리고 왜 내 눈에 들어올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나의 기호에 맞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림을 볼 때 그 그림이 어떤 대상을 그렸느냐, 그리고 그 대상과 얼마나 닮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리얼하게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을 여러분들은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어떤 초상화를 그렸다. 그런데 그 초상화의 대상이 된 사람과 얼마나 사진처럼 일치하느냐. 그러니까 그 그림을 참 잘 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일치할 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예술 작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옷의 그 색깔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옷과 다른 옷의 색깔과 디자인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기 맛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자체에 질적으로 내재해 있다. 고기의 육질이나 그런 것에 내재해 있다. 맛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기의 질적인 거기에는 어떤 기름이 지방이 얼마나 많느냐 이런 것은 그것에 내재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기를 먹고 고기가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이고 그 먹는 사람이 과거에 먹었던 고기의 맛과 차이를 느끼면서 그것을 먹기 때문에 그 고기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맛과 멋은 느낌은 차이에 있다. 그러니까 차이를 느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초상화조차도 초상화의 대상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초상화를 갖다가 감상하시지 마시고 초상화와 다른 초상화의 차이에 의해서 그것을 감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맛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그냥 여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게 듀러라고 하는 우리가 그 독일의 작가인데 이 작가는 1학기 때 우리가 다뤘습니다. 2학기 때는 다루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이
자기 초상화를 많이 그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초상화가 13살 때, 왼쪽은 13살 때입니다. 그 다음에 22살인가 1살 때, 그 다음에 28살 때,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30살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의 그 당시의 나이의 사진이냐, 사진처럼 자기가 초상화를 그렸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듀러라는 작가가 자기 초상화를 그리면서 자기 내면을 그 당시 나이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를 여기다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그림들을 차이를 보면서 뭐냐면 13살 때, 22살 때, 28살 때, 30살 때의 이 그 초상화의 듀러의 초상화의 차이를 보면서 듀러가 어떻게 생각이 변해갖고 어떤 감정 상태가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번이 또 있습니다. 요런 차이를 봅시다. 자, 이게 그 고흐도 초상화를 많이 그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이 자화상인데 무지한 자화상 중에서 저는 요번에 무엇이냐면 같은 시기에 1887년도에 그린 자화상만을 제가 모았습니다. 4편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화상이 똑같이 자기 자신의 똑같은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같은 시기에 그린 같은 작가의 같은 자화상에 이게 뭐냐면 차이가 있으면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맨 왼쪽 그림과 맨 오른쪽 그림의 차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림과 가운데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의 차이. 그런 것에서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에 표현해서 어떤 여기서 그것을 내면의 감정과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렇구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차이를 느끼는 것이다. 요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화상과 초상화라고 할지라도 그 대상과의 일치 여부에 의해서 그 그림이 그림이 판단되는 게 아니라, 잘 그렸느냐 못 그렸느냐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자화상과 자화상끼리, 초상화와 초상화끼리, 그림과 그림.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옷을 고르러 갔어요. 그러면 옷을 고르러 갔을 때 무엇이냐면 이 옷과 저 옷의 차이를 느끼면서 우리는 옷을 고르게 됩니다. 색깔과 색깔, 디자인, 오케이? 원피스, 투피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술과 예술의 차이, 작품과 작품의 차이를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에 의한, 비교에 의한 감상법은 지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우리가 지오토와 베를링기엘이라고 하는 그런 두 작가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그런 차이에 의한 감상법이 우리의 감상을 도와주는가를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시대에 5세기 중엽 때 제욱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가는 어느 정도로 유명하느냐 하면은 얼마나 버찌나무를 갖다가 리얼하게 그렸는지, 새들이 와서 그 버찌를 쪼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화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솔거라는 화가가 있었죠. 솔거가 무엇이냐면 노송도를 그렸습니다. 뭐냐면 늙은 소나무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가 얼마나 리얼했든지 새들이 와서 논일면서 우짖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욱시스의 바로 그 버찌 그림과 그 졸고의 노송도는 잘 그린 그림일까요? 잘 그린 그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저는 잘 그렸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무엇이냐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일화를 예를 드는 것은 버찌 그림이든지 노송도의 그림이든지 간에 그것이 대상과의 일치 여부 때문에 위대한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자, 요것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욱시스 시대에 파라시오스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파라시오스도 똑같이 리얼리즘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둘이서 내기를 했어요. 어떤 내기를 했느냐 하면은, 자, 누가 잘 그리나 그림을 내기를 하자. 그런데 그때 제욱시스는 바로 버찌 그림을 그렸습니다. 포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포도 그림을 그렸을 때 새들이 포도를 와서 쪼아먹게 됐어요.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욱시스가 아주 자랑스럽게, 그럼 이제 자네 그림을 한번 보여주게. 저기 커튼이 있는데 커튼을 좀 걷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파라시오스가 바로 그 커튼이 그림이라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욱시스가 파라시오스한테 패했다. 그러니까 제욱시스가 그 커튼을 걷어달라고 말할 정도로, 제욱시스의 눈을 속일 정도로, 제욱시스는 누구의 그림을 그렸어요? 포도 그림을 그려서 새의 눈을 속였는데 파라시오스는 제욱시스의 눈을 속였다 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욱시스가 파라시오스에게 패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다 내가 보건대는 어리석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성의 여부에 의해서 작품은 평가가 되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조금 뒤로 하고, 제욱시스의 또 다른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제욱시스가 어느 날 어떤 노파가 왔어요. 죽음을 앞두고 쭈구렁 바가지가 된 노파가 와서 하는 말이, 제욱시스에게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로 그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초상화 주문을 받습니다. 그 주문을 받자마자 제욱시스는 하도 기가 막혀서 그 노파의 얼굴을 그리면서 웃음이 터져 나와서 뭐예요?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웃다가 뭐예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제욱시스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한 일화들을 여러 개를 나열할까요? 우선 첫째는 꼭 알아두십시오. 사실주의 그림이라도, 자화상이나 초상화라고 하더라도 그 그림의 가치 판단은 그 그림의 대상을 얼마나 여실하게 그렸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 다른 그림과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요번에 낭만주의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그러면 노파의 주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파라고 해서 아름답지 않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화가가 거기서 주름의 미학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주름의 미학을 표현하게 되면 그것은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노파는 아름답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그림은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대상과의 일치 여부, 얼마나 여실히 그렸느냐가 저기를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저의 이 말을 꼭 감상을 할 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가치 판단이 되느냐? 다른 작품과의 차이. 오케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옥시스의 버치 그림과 아니면은 파라시오스의 커튼 그림과 그다음에 솔거의 노송도와 이런 것들이 위대한 작품일 수가 있다. 그것은 리얼리즘이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이 아니라 가령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뭐냐면은 솔거의 노송도는 오히려 거기에 여러분들 거북등 같이 갈라진 그 솔거의 그 노송도의 그 거북등 있지 않습니까? 쩍쩍 갈라진 나무 줄기에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있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예, 뭐랄까? 이게 그 저기 이파리 있지 않습니까? 이파리가 아주 푸르러 가지고 그 생명력을 아마 표현했을 겁니다. 따라서 그 그림이 다른 작가의 그 뭐랄까 소나무 그림에 비해서 월등하게, 마치 월등하게 어떤 저기 소나무의 생명력과 아주 강인함,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작가의 무엇보다도요, 소나무 그림보다도 월등했을 것이다. 제옥시스의 버치 그림은 다른 작가의 버치 그림보다도 훨씬 더 월등했을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버치와 포도 그림을 그렸을 때 무엇이냐면 먹고 싶다. 먹고 싶다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 탐스럽다. 이 사람은 사실은 버치를 그린 게 아니라 포도를 리얼하게 그린 게 아니라 그것의 먹음직스러움을 그린 것이다. 나는 그것을 표현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영어의 픽처레스크고 프랑스 말로는 피토레스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도 있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답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의 모순을 아십니까? 풍경을 보면서 아주 저 풍경은 정말 그림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여인을 보면서 참 그림처럼 아름답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림이 아주 나에게 느낌을 주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상과의 일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른 작품과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이 표현에도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면 풍경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의 또는 그 풍경에 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풍경이 참 아름답다. 그러면은 무엇이에요? 그 풍경을 아름답게 보는 관점과 차이를 거기에다가 그 대상에게 투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름다움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다움은 그림 속에만 있는 겁니다. 대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속에 있는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작품과의 차이에 의해서 그 아름다움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름다움은 그림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지 대상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조각한 여인을 사랑해요. 그 여인이 바로 갈라테이아라고 하는 신화적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조각한 그 여인을 실제 하는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피그말리온을
좋아하고 피그말리온을 유혹하는데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뭐예요? 조각한 이 조각만을 사랑합니다. 이 역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바로 미켈란젤로의 조각품들을 가서 여러분들이 피렌체에 가서 보게 될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품은 진짜 인간의 몸보다 아름답다. 마치 그 조각품에서 피가 흐르고 있고 따뜻함이 흐르고 있고 사랑이 흐르고 있고 아름다움이 그냥 온 피부에 녹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우리는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작가와 그것을 감상하는 주체의 시선에 의해서 아름다움이 창조되고 아름다움이 투사되는 것이지 대상의 아름다움이 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바로 그 주체와 화가의 그 관점, 그 다음에 시선의 차이가 거기에 배어 있는 것이다. 다른 작품과 다른 것과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관점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상법을 개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미술을 감상할 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일종의 명제였고 이제는 구체적인 감상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차이와 비교에 의한 감상법입니다. 이것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명제를 미적 감상의 명제를 할 때도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동일시에 의한 감상법이라고 명제를 붙인 것입니다. 이 감상법은 이러한 감상법은 순전히 제가 여러 박물관을 가면서 책을 보면서 제가 개발한 것입니다. 자, 미켈란젤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미켈란젤로의 이 두 조각품이 있습니다. 저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왼쪽에 있는 반항하는 노예의 이 작품을 보고서 저는 졸도할 뻔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러면 이 작품이 왜 그렇게 나에게 느낌으로 감동으로 다가왔는가? 이게 반항하는 노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감상할 때 그냥 무작정 무심코 보지 마시고 이 반항하는 노예가 취한 자세를 여러분들 똑같이 한번 취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동일시에 의한 자세입니다. 동일시에 의한 감상법이에요. 이 작품의 포즈와 표정을 그대로 지어봐라. 똑같이 동일시를 해서 포즈를 취해봐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왼발이 한 계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이 한 계단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서 몸 전체가 팔이 뒤로 포승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노예가 포승에 묶여서 가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몸을 틉니다. 왼쪽으로 틀어요. 틀면서 위쪽을 바라봅니다. 위쪽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냐면은 약간 분노와 아주 증오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근데 이 하나의 증오의 시선, 분노의 시선 같은 것이 정말 분노가 느껴지게끔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봅시다. 왜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는 이러한 포즈로 반항하는 노예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러한 조각을 했을까요? 보십시오. 자, 이겁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지금 위쪽에서 계단 위쪽에서 어떠한 간수
노예를 간수하는 저기가 휘초리를 들고서 이 노예를 때리고 있을 겁니다. 빨리 하지 못해? 빨리 오지 못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노예가 말이죠. 이것을 몸을 트는 겁니다. 틀 때의 이 근육과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이 힘이 들어가 있는 그 조각품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이게 고개를 왼쪽으로 탁 돌리는데, 돌릴 때 마치 저는 이 동일시에 의한 것에 의해서 마치 저와 같다. 내가 노예였어도 저렇겠구나 하면서 정말 저 노예의 그 심정이 내 마음에 다가오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른쪽의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의 작품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라는 작품이에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작품인데요. 여러분들 피렌체에 가게 되면 꼭 이 작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자, 여러분들 봅시다. 왼쪽, 오른쪽 발 뒤꿈치에 힘이 붙여지고 왼쪽 발을 살짝 내면서 무릎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우면서 왼쪽 발 뒤꿈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오른손에 여기다 돌을 갖고 있어요. 돌을 갖고 있고 여기서 돌을 던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표정이고, 왼쪽에는 이것을 이게 주머니입니다. 주머니를 걸치고 있고, 그리고서 딱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대상을 보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무슨 포즈일까요?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돌을 갖고 싸웠는데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정수리를 때려서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하는 위대한, 성서에 나오는 위대한 소년입니다. 다윗. 근데 이 다윗이 돌을 던지기 직전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죠? 바로 투수가 포수에게 어떤 공을 던질지를 아주 응시하면서 집중하면서 이 다윗의 이 조각품의 이 눈이 정말 집중하는 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손에 이 긴장이 들어가서 여기에 쫙 집중하는데 힘줄과 이 근육과 그리고 왼쪽 다리를 약간 뻗어서 뒤꿈치를 올리고 있는 것이 가장 완벽한 대상에 집중하면서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를 쫙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여러분들 회심곡이라고 하는 불교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 첫 귀절이 일심으로 정념은 극락세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로 다비드의 조각은 일심입니다. 일심이 쫙 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대상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것이 이렇게 조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조각을 뒤로 돌아가게 되면 그 뒤에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이 엉덩이 조각이 또 아주 일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뒤돌아가서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차이와 동일시에 의한 것을 한꺼번에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을 미리 하는 겁니다. 자, 왼쪽은 앵그르의 그랑드 오달리스크고, 이게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오른쪽은 들라크로아의 흰 스타킹을 입은 나부예요. 이게 낭만주의입니다. 그러면 서로 차이가 15년밖에 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는 오른쪽은 낭만주의고 왼쪽은 바로 신고전주의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대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이를 느끼면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그대로 다 여러분들에게 전해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차이와 뿐만 아니라 이 작품들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포즈를 실제로 취해봐야 됩니다. 취해보고, 왼쪽의 포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객을 등을 보이면서 관객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살짝 관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들라크로아의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팔짱을 끼고서 싹 하게 있는 게 여러분들 그대로 표정을 동일시를 통해서 취해 보십시오. 그럼 뭐냐면 약간 이 여자는 뭔가 짜증났어요. 삶에 짜증나고 우울하면서 그러면서 어디를 봅니까? 위쪽을 봅니다. 위쪽. 참 재밌어요. 이 왼쪽에 있는 그랑드 오달리스크는 우리를 보면서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보면서 시선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수평적이에요. 현실과 우리가 있는 현실을 본다고요. 그런데 왼쪽은 약간 위쪽을 보면서 현실을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우울하고 삶에 무료하고 뭐라 그럴까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알게 됐어요. 근데 왼쪽의 여자는 무엇이냐면 우리 바라보는 우리 관람객을 유혹합니다. 지금 아주 교태스럽게 아주 아양을 떨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알면 살짝 드러내 보입니다. 여기에 왼쪽에 있는 요 젖가슴에 요걸 그 복숭아 같이 여기 살짝 드러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둔부가 엄청나게 큰데 오른쪽에 싹 그 자기의 둔부에다가 오른쪽 팔을 걸치고 있어요. 걸치면서 그 시선이 우리를 둔부를 가게 하면서 그 자리에는 액세서리 팔찌를 이렇게 딱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발도 살짝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살짝 움부를 조이면서 왼쪽 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교태스럽게, 아주 유혹하듯이. 그런데 오른쪽을 보십시오. 오른쪽은 다 드러내고 있어요. 다 드러내고 있는데 유혹하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들고 무엇이냐면 삶을 외면하고 곧바로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은 자세입니다. 됐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왼쪽은 또 어떤 거냐면 청색조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무슨 색이에요? 붉은 색조예요. 그런데 색조가 이 왼쪽은 뭐냐면 하나의 면을 중심으로 굉장히 매끈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물의 고유색이라고 그래요. 사물의 고유색을 칠하고 붓칠도 굉장히 매끈합니다. 아마 여자의 피부보다 그랑드 오달리스크 여자의 피부보다도 더 매끈하게 칠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른쪽을 가보십시오. 오른쪽을 가보면은 사물과 사물의 경계가 불확실하고 붓칠이 거칠어요. 여러분들 시트를 보십시오. 시트를 보면 거칠어요. 그런데 빛이 오히려 반사가 심해가지고 눈이 부셔요. 아,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은 색을 그렸다기보다는 빛을 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물의 고유색을 칠한 게 아니라 사물의 경계가 모호해요.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이 여자의 시선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선과 이 표정의 이 얼굴의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뭔가 짜증스럽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팔을 갖다가 뒤로 젖혔어.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동일시해서 포즈를 취해 보십시오. 이럴 때가 언제 이럴 때 이렇게 하는가? 아, 귀찮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커튼은 뭐예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습니다. 아주 휘감고 있는 것이 여자의 시트 엉덩이 밑에 있는 그 시트도 아주 보드랍게 그 주름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 건 꼭 그 마분지 같아요. 뻣뻣하게 느껴지고 아주 뻣뻣하게 느껴지고 색깔도 곱지를 않아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이것이 바로 색칠의 차원에서나 모든 기법의 차원에서나 더 나아가서 무엇을 그리느냐. 왼쪽 그림은 신고전주의로서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보고서 이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능한 그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감정을 그렸어요.
감정을, 우울증을 그리고 아주 병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칙칙해요. 칙칙해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요게 저기 그 하이힐 발끝이 있지 않습니까? 발끝이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성격도 아마 저 발끝처럼 날카로울 것이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은 바로 낭만주의가 느낌과 감성과 감정과 열정과 그런 정신적인 세계를 일종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차이와 동일시를 한번 해보면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확 들어오고 나는 신고전주의가 좋아. 이렇게 해서 자기 기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사실은 저는 들라크로아 쪽입니다. 뭐 저의 기호니까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 현대 예술로 갈수록 이러한 대체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요것은 1학기 때는 제가 하지 않았는데 2학기 때 여러분들에게 현대 미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대체의 미학이라는 감상 방법론을 현대 미술에다가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은 현대 미술이 확 다가올 것입니다. 느낌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럼 대체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왼쪽 그림을 봅시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그 유명한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백남준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가, 돌아가셨죠. 이 작가의 설치 미술입니다. 그런데 요것을 하기 전에 백남준 선생의 이 그림을 하기 전에 마그리트의 이 그림을 먼저 봅시다. 마그리트는 우리가 초현실주의 아마 이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마그리트의 강간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이게 그림인가? 무슨 이거 완전히 그 포르노그라피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르노그라피네 라고 하면 벌써 느낌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작품은 여러분들에게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건 나쁜 그림이야 이렇게 가면은 벌써 그것은 그림을 감상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포르노그라피라고 하는 느낌을 줄까요? 이건 대체입니다. 잘 보십시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엇이에요? 젖가슴이 있고, 그죠? 코가 있어야 될 자리에 배꼽이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음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뭐 저한테 배울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이동이라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여성의 젖가슴 여기서부터 여기 음부까지 요 몸통 부분이 그대로 얼굴로 올라간 겁니다. 이동한 겁니다. 이동한 거예요. 이동을 하고 동시에 두 번째가 대체가 돼 있어요. 이동을 하면서 눈이 젖가슴으로 대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코가 뭐예요? 배꼽으로 대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음부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눈이 여러분들 젖가슴이 큰 어떤 여인을 볼 때 눈이 가요. 눈이 갑니다. 그런 아까 그랑도달리스크의 둔부가 컸죠. 엉덩이에 눈이 갑니다. 이런 것을 심리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관음증이다 이렇게 됩니다. 눈에 있는 자리에 눈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젖가슴으로 대체가 되니까 눈이 젖가슴을 바라보고 있는 관음증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관객에게. 또 요번에는 입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무엇이 와요? 음부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르노그라피를 생각하듯이 입이 음부와 겹쳐져 있어요. 중첩되어 버렸습니다. 중첩됨에 따라서
오랄 섹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이거 포르노그라피야,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그 뒤에는 이동과 대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을 한번 봅시다. 오른쪽이 뭐냐면 그 유명한 백남준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TV 앞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야죠. TV를 보는 사람이. 그런데 부처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대체 효과가 있습니까? 부처는 우선 수도승이기 때문에, 수도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냐면 좌선을 한 다음에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석가모니께서 수도하듯이 석가모니께서 부처가 수도하듯이 여러분들은 뭐예요? TV를 앞에서 수도하고 있다. TV 앞에서 꼼짝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죠? 아버지는 퇴근하시면 무엇을 손에다가 놓지 않아요? 리모컨을 놓지 않죠. 그래서 계속 그걸 바른 거야.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백남준 선생은 오늘날에는 TV가 여러분들의 종교다, 이렇게 될 겁니다. 종교다. 이것을 대체를 이제 하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TV 속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부처 자신이 계속해서 촬영이 되면서 TV 속으로 비디오 아트, 이 대가거든요. 비디오 아트로 TV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사람은 그 부처가 자기의 모습을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TV를, 비디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불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기를 투사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하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또 여기서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깨달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 외에도 이 설치 미술을 통해서 얘기할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대체의 그것을 잘 적용을 해서 우리가 감상을 하면은 우리가 그 작가가 그 작품을 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창조했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유럽 예술 기행을 이제 떠나는데, 현대미술까지 떠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미술 감상 방법론, 그리고 미술에서 꼭 기억해야 될 어떤 감상의 미학의 명제, 이런 것들을 꼭 가지시고 잊지 마시고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미술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미술에서 엄청난 느낌과 깨달음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도록 해봅시다. 감사합니다.